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네, 4강학 시작해 보겠습니다. 4강 하기 전에 내가 3강 문제풀이를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3강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4강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네. 자, 일단 그런 말을 했었어요. 24페이지 한번 봐봐요. 한 장짜리 프린트. 자, 24페이지 보면 이거 풀어오랬는데 아무도 안 풀어온 것 같네. 한 명 빼고. 자, 볼게요. 자, 우리가 그동안 뭘 배웠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1강에서 뭘 배웠냐면 우리가 이제 시라고 하는 아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시 안에 있는 것만으로 감상을 하는 거. 그걸 무슨 점관점? 절대론적 관점이요. 그 다음에 시에서 출제되는 문학에서 출제되는 요소는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정태의기. 그러면 맨날 정태의기만 외치지 말고 이걸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얘네들을 찾는 그 도구가 보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3, 숏 맞죠? 상, 황, 그 다음에 수식어, 그 다음에 서술어, 요런 애들을 잘 찾아서 정태의기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다음에 2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적 화자라고 하시는 분을 배웠는데, 시적 화자가 누구예요? 시 안에서 말하시는 분. 근데 요거를 5글자로 이렇게 바꾸기도 한다고요. 서정적 자. 왜냐하면 시는 무슨 갈래이고 서정 갈래이고 그 안에 있는 자라는 건 나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서정적 자라는 말로 바꾼다. 그러면 이 시적 화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무엇을 느껴요? 정서를 갖게 돼요. 맞죠? 그러면 이 정서를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정서에 대해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의지 뭐 이렇게 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태도는 주로 어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7강으로 넘어갔었는데 7강에서는 우리가 시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표현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지? 15가지. 중학교 때 배워야 될 거 9개,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게 6개. 그러면 9개 한번 불러볼까요? 몰라요. 아무거나 불러봐. 됐고, 열거, 비유는 표현 방법이 들어가지 않아요. 도치 뭐? 응? 연세오 연세. 그 다음에 점층, 점강은 반대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반복오. 잘했어요. 느낌표가 보이면 영탄.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대조라 한 것 같은데 잘했어요. 설이? 네? 설의. 예. 발음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됐죠. 그러면 이제 요 9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대꾸라는 건 뭐예요? 비슷한 구를 병치? 뭔 소리야?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너는 나한테 안 배웠구나. 구조가 비슷한 걸 짝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열거라는 건 둘, 셋 이상 이런 것들을 나란히 늘어놓은 걸 열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도치는 문장 순서를 바꾸는 거. 왜? 강조하기 위해서. 연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층은 점점 강하게 높게 깊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복은 같은 말 또 하는 거. 영탄은 화자의 무엇을, 정서를 무엇의 형태로, 감탄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 대조는 동그라미랑 세모가 대비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맞대어 비교하는 거라 그랬죠. 서로 다 반대되는 속성을 명, 암, 그 다음에 뭐 흰색, 검은색 이런 거
색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조랑 비슷한 말이 대비라는 게 있었는데 대조는 반대되는 속성을 강조하는 거라면 대비는 차이 나는 거. 서리는 의문이 아닌 것을 무엇의 형식으로? 의문의 형식으로. 왜? 강조하기 위해서. 잘했어요. 같은 말 왜 또 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6가지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 현재형 진술. 시를 현재형으로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 생동감, 현장감, 맞지요? 그 다음에 장면의 초점화 이런 것도 있었어. 초점화라는 건 한 장면에 주목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중첩. 중첩이란 건 뭐야? 겹쳐지는 거예요. 왜 아무도 설명 못하지? 그러니까 중첩 뜻이 뭐였냐고. 이건 겹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아 목가적 분위기 하면 떠올라야 될 키워드. 전원, 뭐 시골, 토속적인 거, 평화로운 거 맞죠? 이런 게 목가적 분위기를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나도 기억이 안 나네. 목가적이에요. 그 다음에 시상의 집약이라고 하면 한데 모아서 요약한다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 서술어를 뭐 했다? 생략했다랑 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시상을 마무리했다 같은 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했다 같은 말. 어쩌고 저쩌고. 맞죠?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좀 복습을 하죠. 자, 그 다음에 3강. 3강에서 우리 뭐 배웠나요? 시상 전개 방식이란 걸 배웠어요.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거는 시상이라는 게 원래는 시를 쓰면서 떠올린 생각이나 느낌이나 정서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해석하자? 시의 흐름이라고 해석하자라고 이야기했지요. 시가 어떻게 흘러가는 방식 그런 거를 시상 전개 방식이라 이야기한댔잖아. 그러면 시상 전개 방식 우리가 몇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8개를 공부를 했단다 무려. 자, 그래서 자, 시상 전개 방식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찾아라? 시상 전개 방식이 중요한 시가 있어. 그 시는 뭐가 존재한다? 자, 내가 또 별표로 은하수 그리니까 아무도 모르죠? 차이점에 주목해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를 서술하는 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어. 그러면 시간이 중요한 방식을 시간적 전개 방식이라 그러고 2가지가 있었지.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 순행, 그 다음에 거꾸로 흘러가는 거 역순행,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뀔 수도 있고 공간이 바뀔 수도 있고, 공간이 바뀌면 화자가 직접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자의 시선만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자의 시선이 이동해서 대상을 나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데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면 근경에서 원경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은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 다음에 3번째, 무엇이 첫 연과 끝 연이 대응한다 4글자로? 수미상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4번째부터는 한시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앞에서는 경치를 주고 뒤에서는 정서를 나열한다. 오케이, 선경 후정. 그 다음에 한시의 경우에는 4줄 구성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딱딱딱딱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어요. 기승전결의 방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이 변할 수 있을까? 동그라미랑 세모의 대립적 전개 방식. 동그라미랑 세모가 맞대어 비교돼 있으면 무언가 바뀐 느낌이 들잖아, 맞지? 그 다음에 또 정서가 바뀐다. 그거는 우리 안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딱 기억이 안 나네. 빨리 생각해봐. 어? 태도? 오케이. 그거랑 이건 마지막. 어조가 변했다. 태도가 변했다. 어조가 변했다. 태도가 변했다가 일종의 정서가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정서에서 어조랑 태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7번째. 점층이요. 그래서 얘들아, 시상 전개 방식이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뭐가?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라 그랬어요. 됐지요? 여러분들 9월 학평 쳤죠? 9월 학평의 마지막 세트가 시 한 세트랑 그 다음에 수필 한 세트가 있었는데 그거의 43번인가? 그 두 개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무언가 자신의 기억 안 나? 과거에서 현재로 굴러가는 순행적 전개 방식이라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네. 네, 그랬어요. 자, 나온다고 결론은 학평에도 수능에도 계속 나올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상 전개 방식이랑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됐죠? 가겠습니다. 자, 24번에 1번 정지용의 조찬 나와 있지요. 맞죠? 조찬이 무슨 뜻이에요? 아침에 먹는 찬. 밥이란 뜻이에요. 밥. 그러면 지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선경후정. 모든 연을 이행으로 구성하여. 2연에서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여. 2연에서 3연으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4연에서는 사물의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했다. 밑줄 쳐볼까요? 이제서야 밑줄 치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래요. 가겠습니다. 자, 햇살 피어 이윽한 후. 자, 원래는 햇살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 시적 허용. 왜? 그러니까 요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 시적 허용을 왜 써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길게 읽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예요. 여기서는 세 글자를 맞추려고 한 게 좀 더 큰 것 같다. 맞죠? 자, 그래서 이윽한 후 시간이 지났대요. 햇살이 펴서 시간이 좀 지났대. 그러면 이게 시간적이 어느 시간? 아침인 거죠? 제목이 조찬이잖아. 맞지? 머흘머흘 고를 옮기는 구름. 머흘머흘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골짜기를 넘어가는 걸 머흘머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골짜기를 옮기는 구름. 됐죠? 근데 뭔가 이연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1번에 3번 제2연에서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여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맞나요? 왜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명사로 연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쓰면 맞는 거지. 우리 7강에서 이걸 뭐라고 배웠더라?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이라고 배웠는데 그럼 명사로 연을 마무리한 건 맞는데 사물의 정적인 모습이 틀렸죠. 이게 정적인 이미지가 전혀 아니죠. 정이라는 건 멈춰있다는 뜻이야. 동적인 이미지죠. 그럼 바로 3번이네. 나머지는 해봐요. 자, 그 다음에 답만 찾았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문제는 2번, 3번이에요. 요거 별표하세요. 요거 문제 진짜 잘 냈어. 자, 3번 문제가 제가 저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현장 오답률이 52%가 나왔던 문제예요. 높은 거예요. 국어는 1위 이게 오답률 2위였어. 높은 거야. 자, 갈게요. 자, 가에 뭐가 있고 김영란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있고 나에는 김종길의 고고가 있어요. 근데 지금 3번 보니까 보기가 있죠. 근데 지금 보기를 보면 뭘 알 수 있대요? 가나를 알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거 개꿀인 보기 맞지? 그러면 읽어볼게요. 김영란의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김종길의 고고는 아저씨
자, 그거는 대상이 지닌 특정 속성을 통해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그럼 봐봐. 요 시의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화자가 아름다움을 경험했대요. 그럼 아름다움의 동그라미. 근데 얘들아, 아름다움이 중요한 게 사실 아니야. 대상이 지닌 뭘 통해서? 속성을 통해서. 그럼 얘들아, 이건 뭘 찾아내라는 얘기냐면 대상의 어떤 속성이 화자가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는가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요? 그 다음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에 소멸을 앞둔 대상을 통해 봄이라는 계절이 주어졌어요. 소멸을 앞둔 대상을 통해 그 소멸을 앞둔 대상이 뭘까? 모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고고에서는 겨울날 대상의 고고함이 드러나는 순간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이 경험되고 있다. 특정 속성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경험했다는데 그 특정 속성이 무엇인지까지 보기가 다 알려줬어요. 맞죠? 그 다음에 한편 전자는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에서 촉발된 주관적 정서의 표현에 정서의 동그라미 가는 무엇을 중심으로 읽어라? 정서를 중심으로 읽어라. 후자는 정서의 직접적 표현보다는 대상 자체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어디에 동그라미? 묘사의 동그라미. 요거는 감정보다는 어디에? 대상을 중심으로 읽으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1번, 2번 한번 볼게요. 가나의 공통점 찾으래요. 요거는 가나 읽고 푸는 거다, 맞지? 자, 그러면 가부터 읽을게요.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나의 봄이 나왔어요. 계절이 봄이네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봄을 여의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봄을 떠나보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모란이 뚝뚝 떨어지는 건 언제라는 이야기야? 봄에 모란이 뚝뚝 떨어지는 거지. 됐죠? 모란이 다 떨어지고 나면 봄이 갔다는 것을 서러워할 거래요. 그러면 서름에 뭘 칠까? 세모를 쳐야지. 동그라미를 외쳐. 세모지. 자, 그 다음에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계절이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5월이래요.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꽃잎이 시들었대. 요것도 화자한테 부정적 감정을 주는 거죠. 맞죠? 세모 치시고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보람이 무너졌대요. 서운하게. 세모.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모란이 지는 게 언제라고? 봄이라고. 그러면 봄이 가고 말면 내 한 해가 다 간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화자한테는 봄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름, 가을, 겨울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다. 맞죠? 한 해가 다 간다 했잖아. 봄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그러면 봄이 가고 나면 360일 정도가 남는데 그날은 섭섭해서 운대요. 그러니까 한 해가 다 가지. 이해돼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봐봐. 슬픔이라고 하는 건 세모잖아. 근데 찬란하다는 건 무언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이런 느낌이잖아.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이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5강에서 역설이라고 배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봐봐. 화자의 감정을 중심으로 읽어보랬어요. 1번. 가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군. 아름다움을 경험한 주체가 누군데? 나죠. 맞죠? 나가 직접 노출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나의 정서가 표현되어 있네요. 그럼 1번 맞는 얘기죠. 2번 가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속성이 모란이 언제? 봄에만 있는 속성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군.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5번 가는 특정한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군. 언제? 봄. 그러면 일단 5번에 가의 동그라미 쳐놔. 그 다음에 이제 가 다 읽었으니까 2번에로 갈게요. 2번에 가나 나눠 놓으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2번에 가나 이렇게 해놓으시고 동그라미 X 칠 거예요. 갈게요.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x 공간 이동 안 했어요. 공간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도 않았지. 그 다음에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맞나요? 맞아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문장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 뿐이지 다 대응하지요. 그러면 맞네요. 어순의 도치를 통해서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어순의 도치가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어디? 맨 마지막 행이요? 맞죠? 맨 마지막 행에서 그러면 상황의 긴박감? 이런 거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면 일단 X까지는 아니고 세모. 흑백의 대비를 통해서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아니죠. 흑백 없죠. 그 다음에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니죠. 가상의 상황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반성도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 답은 몇 번인 것 같은데? 2번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나를 봐야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로 갈게요. 김종길의 고고. 3번이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나시가 어려워서겠죠? 갈게요.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얘들아, 나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읽으래? 정서보다는 묘사의 중심으로 읽으래요. 그러면 대상이 뭔데? 시적 대상. 북한산이네. 그러면 북한산이 중요한 거 있죠. 북한산 네모. 그러면 북한산이 높이를 회복하려면이래요. 그러면 화자는 북한산이 어떤 속성에? 높이에 주목해서 북한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 말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얘들아, 자, 요 이연을 잘 이해 못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자, 북한산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산은 여러 개의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북한산을 가본 적이 잘 없을 거예요. 북한산 어디에 있어요, 얘들아? 서울에 있어요. 북한에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서울에 있단다. 진짜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봉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작은 봉우리도 있고 되게 높은 봉우리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 그러니까 요런 게가 백운대, 인수봉 이런 거겠지. 그런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쓴대요. 그러면 이 밑에 애들은 눈을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얘들아, 왼산의 뜻이 뭘까? 왼쪽 산 아닙니다. 자, 요 왼의 의미를 살려봐. 왼손 말고 외딴. 오케이. 왼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는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외딴의 뜻이야. 얘는 다른,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다른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대요. 그럼 얘들아, 여기에 눈이 왔어. 그러면 이 밑에는 왜 눈을 못 맞았을까? 눈이? 아니, 여긴 눈이 왔는데 여긴 눈이 안 왔대. 녹았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밑은 눈이 녹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산들은 어떻게 써? 눈이 녹아서 비를 맞은 것처럼 젖어 있겠죠. 그래서 젖어 있다고 표현한 거야.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가 언제래?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이래요. 됐지요? 그 다음에 실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그럼 얘들아, 실록 이런 거는 무엇을 얘기해요? 녹자 보이면 푸르다, 여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실록이라고 하면 새로운 푸른, 그러니까 초여름을 얘기하는 거야. 단풍, 겨울, 가을. 그러면 여름이나 가을에는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왼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이 식 어려워요. 자, 3년 이해 잘해보세요. 지금 봐봐. 고고한 높이는 얘들아, 이런 거로는 드러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이런 애들이 눈을 가볍게 쓰는 그런 높이를, 그 고고한 높이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없대요? 여름이나 가을에는 볼 수 없고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도 볼 수 없고 맞죠? 그 다음에 눈이라도 웬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산도 눈으로 덮여 있으면 이해돼? 그러니까 다른 산도 눈으로 덮여 있으면 이 높이가 안 드러난대요. 그 다음에 장밋빛 햇살이 다가오기만 해도 변질하는 왜? 녹으니까 됐지. 그 고관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복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번으로 갑시다. 나에서는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군. 맞나요? 왜? 높이 말고 뭐 있는데? 눈이 백운대나 인수봉만 덮을 정도로 딱 그 정도 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백운대랑 인수봉의 높이는 변하지 않잖아. 근데 그 높이가 고고하려면 백운대나 인수봉만을 덮는 가벼운 눈이 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나는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때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군. 맞나요? 왜?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젠데? 겨울날 이른 아침.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순간은 언젠데? 실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거기서 붙어 있죠. 그거는 대상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는 순간인가? 적설의 순간들. 맞죠?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보이는 거지. 이렇게 안 했으면 여러분들 몇 번 답을 찍었을까? 4번 찍었을 거예요. 대부분. 아니야? 오.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나는 특정한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군. 언제? 겨울인 거죠.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가겠습니다.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공간의 이동? 없어요. 그 다음에 수미상관의 구조. 맞나요? 북한산이 어쩌고 저쩌고 기다려야만 한다. 어쩌고 저쩌고 기다려야만 한다. 요 정도도 수미상관이래요. 알겠죠? 수미상관은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야. 어순의 도치를 통해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흑백의 대비를 통해서 흑백? 수묵?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수묵이라고 하면 검은 거죠. 눈은 흰 거죠. 맞죠? 대비 맞아요. 그 다음에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니요. 자기 반성은커녕 그냥 북한산의 높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죠. 됐나요? 그럼 답 2번이네요. 그럼 두 문제 풀었어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4강으로 갈게요. 우와, 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야. 야, 이제 시작이라고. 자, 28쪽이요. 태어나 왜? 태어나 왜? 왜 일어났는데? 몸이 근질근질하나? 자, 형상성이에요. 오늘 배울 거는. 자, 형상성이 무슨 뜻이니까 일단 살펴볼게요. 형, 모양, 모양형, 상, 모양상. 그러면 시가 모양이 있대. 시는 종이 위에 쓰여서 네모난 거 아닌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가 모양이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가 뭐처럼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형상성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상상성이 아니라. 시는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런 걸 고려하기 위해서 화자는 반드시 뭘 준다? 이미지와 관련된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배울 거예요. 됐죠? 그러면 1번 네모에다가 뭘 쓰냐면 형상화, 이미지, 상상 되게 좋아하네. 그 다음에 심상. 자, 키워드가 3개예요.
자, 1번. 1번은 형상화예요. 새로운 단어가 나왔으면 이제 뜻을 알아야겠죠. 형상화. 밑줄 친 것만 읽어보세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그러니까 얘들아, 결국에는 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루는 거냐면 추상적인 개념이나 생각을 다루는 거예요. 시의 주제가 코끼리는 아니죠, 맞죠? 코끼리를 다룬 시라면 코끼리의 아름다움을 다뤘겠지, 맞죠? 근데 아름다움이란 거는 추상적인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나 생각을 얘기한다고. 그런데 얘들아, 사랑은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시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무엇을 통해서 나타낸다고? 구체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이미지를 준다고요. 그러면 독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시인이 원래 이야기하고자 했던 추상적인 개념이나 생각을 역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게 시에서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다면 2번으로 갈게요. 이미지죠. 이미지. 자, 이미지라는 건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이미지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어떤? 감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어떤 감각으로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재생된다는 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상상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미지는 근데 외래어잖아. 그러면 얘를 한글로 바꿔봐. 마음속에서 그려지는 형상이라고 해서 마음속에서 그려지는 형상을 심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미지는 심상이라 그래. 그래서 얘들아, 중학교 때 시의 3요소 해서 배운 게 있다고. 기억 안 나? 운율, 주제, 심상 하면 기억나나? 중학교 때 이걸 배웠단다? 몰랐대요. 자, 몰랐대요. 그럼 얘들아, 다시 정리하자. 형상화라는 건 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는 거. 이미지라는 건 마음속에서 그려지는 거,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 자, 시 문제가 어려우면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했니? 하고 물어보는 게 어려운 시 문제예요. 됐지요? 요즘에는 얘들아, 다시 얘기해주자면 비문학의 난이도가 다시 쉬워지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문학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문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때는. 자, 가겠습니다.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나 대상은 어떻다? 아니야. 정서나 대상,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이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다시 아름다움 이런 거는 추상적이라고요. 눈에 잡히지 않잖아. 보이지 않잖아. 맞지? 근데 얘들아,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상해요?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이렇게 상상하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구체적 형상화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내가 그려내는 거예요. 됐지요?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감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아름다움 했을 때 여러분들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를 떠올린 거는 무엇을 떠올린 거야? 감각 중에서도 시각의 이미지를 활용한 거죠. 그럼 얘들아, 맛있다를 맛있다는 아닌데, 미각, 그런 거 됐지? 그런 걸 상상한다고 감각으로.
그걸 우리가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지요? 그럼 얘들아, 김광균의 수천리 나와 있는데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 요거 한번 볼게요.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대요. 그럼 얘들아, 서럽다는 거는 추상적인 감정이죠. 그럼 얘들아, 이건 뭐 칠까? 세모를 쳐야지. 맞지? 근데 그게 옷소매에 스몄대요. 옷소매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옷소매는 무슨 적 감각일까? 촉각이에요. 촉각. 관념적인 대상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야. 서러운 생각을. 됐지요? 자, 그럼 얘들아,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할 때는 감각을 통해서 형성한다 했어요? 그럼 얘들아, 감각 다 불러봐.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오감이라고 하지요. 맞죠? 육감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런 대상을 요런 감각을 이용해서 형상화했다고 해서 시각적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다 있는 거죠. 다 배울 거예요. 가겠습니다. 2번에 자, 감각이라는 건 눈, 코, 귀, 혀, 피부를 통해서 바깥의 어떤 자극을 알아차리는 것하고 산업적 정의가 있는데 자, 시를 읽었을 때 무엇을 통해서 느껴지는지 생각해보면 쉬워요. 2번의 네모는 감각적 이미지예요. 그러면 감각이라는 거 안에는 요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됐지요? 자, 그러면 감각적 이미지의 역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걸 썼을 때 왜 쓰는가? 이제 보자고. 시혈을 통해서 마음속의 감각을 재생시킨다. 라고 돼 있지. 그럼 얘들아, 제발 이런 이미지가 보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상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시를 아무 생각 없이 글로만 읽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운동감을 드러낸다. 인상을 구체화한다. 정서나 분위기를 환기한다. 얘들아, 환기. 학생들 진짜 모르는 단어 환기. 여러분들은 창문 열어서 공기 환기시키는 것밖에 모르죠. 근데 환기에는 다른 뜻도 있답니다. 리마인드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밑에 보시면 내가 넣어놨는지 모르는데 넣어놓은 게 있어.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킨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얘들아, 내가 왜 굳이 환기의 뜻을 강조해서 설명하겠어요? 나오니까. 정서를 환기시킨다. 아, 그러면 정서를 바꾼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다 틀려온다고. 아니,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걸 환기라 그래. 이해되지? 정서를 바꾼다는 뜻이 아니야?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감각적 이미지 안에 오감이 들어가니까 하나씩 보자고. 1번 무슨 적 이미지? 눈, 시각적 이미지. 됐죠? 첫 번째 시각적 이미지예요. 얘들아, 황동규의 조그만 사랑 노래 돼 있는데 사랑한다 오른쪽 봐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의 눈 돼 있죠. 그럼 얘들아, 화자는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을 건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쓰는 거야? 눈을 쓰는 거야. 됐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예요. 근데 얘들아, 시각적 이미지 안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뭐 있어? 색은 눈에 보여요. 맞죠? 모양 눈에 보여요. 맞죠? 중요한 얘기 있어요. 이거 잘 생각 못해요. 밝기도 시각적 이미지 안에 들어갑니다. 저걸 누가 몰라 하는 표정 짓지 말고. 모르는 애들 많아. 명암 대비도 시각적 이미지 안에 들어가요. 밝음과 어두움, 눈으로 느끼는 거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시각적 이미지 하면 요걸 공부해야 돼요. 색채 대비. 적어봐요. 밑에 네모 있어. 연필 옆에 색채 대비라 적어봐. 자, 색채 대비라는 건 대비가 뭐라 그랬어? 차이를 견주어서 비교하는 거라 그랬지. 내가 그래서 칠각을 하고 온 거야. 알겠지? 모르면 안 돼. 자, 색채를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들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색채 대비를 할 때 주로 뭘 써서 비교하겠니? 아니, 색 중에서 어떤 색? 빨간색이랑 파란색 뭐 색상환을 막 떠올리지 말고 미술 시간 아니야? 흰색, 검은색, 빨간색과 흰색도 자주 대비돼요. 피와 뭐 그런 걸로. 자, 그럼 봐봐. 그러면 봐봐. 흰색과 푸른색, 흰색과 검정, 검정과 빨강 이런 색채 대비가 주로 나온다 했는데 그럼 봐봐요. 김종길의 성탄제 있어. 요거 유명한 시예요. 내신에 자주 나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라리. 와, 이걸 보고 색채 대비를 떠올렸을 사람이 도대체 몇 명 있었을까? 자, 눈은 무슨 색? 하얀색. 산수유는 붉은색. 흰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드러나고 있다. 이게 답이었어요. 누가 이걸 보고 흰색과 빨간색의 색채 대비라 떠올리겠어? 알아야 돼요, 이제는. 그럼 얘들아. 아니, 근데 내가 학교에서 이걸 수업을 했는데 이게 틀렸단 거야. 이거 아니냐. 그러면 수채화는 이렇게 쓴대요. 내가 돌겠어요. 우리 기본적인 맞춤법은 좀 할 줄 압시다.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내가 색채 대비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 밑에 연필이 더 중요해요. 색채어랑 색채 이미지. 그 밑에 네모가 더 중요해요. 자, 색채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색채를 나타내는 단어야. 그럼 뭔데? 흰색, 검은색, 파란색, 푸른색 이런 거 있잖아. 얘네들은 다 색채어야. 근데 색채 이미지라는 건 내 머릿속에서 흰색이 재생되게 하는 단어. 뭐 눈, 뭐 손수건? 손수건은 색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다음 소금. 좋다. 요즘에는 근데 구운 소금 이런 것도 막 나와갖고 병원 언덕 위의 흰집 그 병원 맞죠? 그 다음에 뭐 붉은색 하면 떠오르는 거 피 장미. 오케이. 장미 붉은 파란 장미 알아요.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붉은 장미. 그 다음에 풋사과. 사과 맞지? 풋사과는 초록색인데 익으면 빨간색 된다 맞죠? 제발 우리 좀 쉽게 갑시다. 그런 단어를 우리는 색채 이미지라고 해요. 다시 색채어라는 건 말 그대로 색채를 나타내는 단어. 색채 이미지라는 건 그걸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 그럼 얘들아 다시 눈이랑 붉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답해봐요. 얘는 색채어야 아니야? 눈은 아니죠. 붉은은 색채어예요. 자, 그러면 잘해봐요. 색채 이미지에 눈은 포함이 된다? 된다. 붉은은 왜요? 붉은을 들으면 붉은색이 떠오른다 맞죠? 단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뭘까? 무슨 이미지? 청각? 포인트가 어디? 귀, 청각이네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예시요. 고은의 선재리 아낙네들 고은시네요. 넘어갈게요. 3번 뉴스를 잘 찾아봐요. 자, 여러분들 시험에 이분이 나올 일은 이제 없을 거예요. 아마 미친 출제자가 아니고서야. 그러면 3번 코.
후각적 이미지. 진짜 왜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사상식에 관심이 없네. 자, 김사곡에 사향 있어요. 맞죠? 얘들아, 사향 해석해봐. 향. 아니, 그 향이 아니야. 고향이야, 고향. 사자가 생각 사자예요. 역지사지할 때 고향을 생각함,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예요. 향, 후각이니까 향 잃어버리네. 자, 여러분들 국어를 하려면 7급 정도의 한자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외워요. 7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지? 보세요. 볼게요.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꽃지짐이 향그럽대. 꽃지짐을 어떤 이미지를 활용하여?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나타내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 시를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 송아지를 몰고 오면서 이렇게 꽃지짐의 냄새가 확 하고 오는 거 맞지? 진달래 화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4번 피부 촉각적 이미지요. 자, 피부 홍윤숙의 가을집기 있죠?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 오고 밤이 따뜻하대요. 얘들아, 대부분의 시에서는 밤을 차갑다고 표현하는데 따뜻한 밤이 온대. 그 다음에 뭐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로 온다.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별은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떨어지는 건데 따뜻하게 손을 잡는데요. 뭔가 이상하죠? 이 시를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야, 왜? 자, 얘들아,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 오고 그거부터 읽어볼게요. 무너진 담을 쌓고 창을 바르고 상한 가지 다독여 등불 앞에 앉히면 얘들아, 상한 가지가 뭘 얘기하겠어요? 자기의 상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다독여서 등불 앞에 앉힌대요. 됐나요? 자신을 앉히는 거야. 그러면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 오고 만월이 무슨 말이야? 보름달 가득 찬 달을 만월이라 그래요. 고전 시가에서 만월 읽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이 수목으로 떠오른대요. 망가진 부분들 아까 상처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상처들이 수목으로 떠오른대. 수목이라는 건 한편의 그림인 거죠. 그 다음에 단비처럼 그 위에 내리는 쓸쓸한 평화. 얘들아,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평화가 쓸쓸하대요.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이 수목처럼 떠오르는데 거기에 평화라는 쓸쓸한 게 내리고 있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하고 풀면 시가 아무것도 안 풀리니까. 한때는 부서지는 열기로 나를 지새고 이제는 수리하는 노고로 밤을 밝히는. 부서지는 열기라는 건 자신의 상처에 이야기하는 거겠죠. 상처 때문에 나를 지샜고 이제는 그 상처를 삭힌다고 밤을 밝힌대요. 가을은 꿈도 없이 깊은 잠에 평안으로 온대요. 그러면 지금 화자가 있는 계절은 어느 계절? 가을.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로 온다. 무엇의 이별? 무엇과의 이별인 거예요? 상처와의 이별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따뜻함이라고 하는 촉각적 이미지는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의 이별과 연관되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된 것과 연관되는 거죠.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혀 무슨 이미지? 미각이요. 자, 허영자의 감 있어요. 여러분들 홍시 하면 떠오르는 드라마 하나 없습니까? 겨울연가? 그건 또 뭐지? 대장금. 오. 홍시가 홍시라서 홍시라 그러지. 뭐 때문에 홍시라 그러냐고. 그 대장금이 되려면 그 맛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 그런 걸 해요. 그래서 홍시를 먹였어. 근데 왜 홍시라 그러니까 홍시가 홍시라서 홍시라 그러지 홍시가 뭐라서 그러냐고. 그래요? 대장금 드라마를 안 봤죠? 그거 한 장면만 딱 보시면 돼요.
이런. 자, 이런. 자, 그냥 생각나서 짧은 날 떨고 비리던 내 피도 저 붉은 단감으로 익을 수밖에는. 자, 1년부터 읽을게요. 이 맑은 가을 햇살 속에선 누구도 어쩔 수 없다. 그냥 나이 먹고 철이 들 수밖에는. 젊은 날 떨고 비리던 내 피도 저 붉은 단감으로 익을 수밖에는. 자, 이 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철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뭐에 빗대서? 감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젊은 날은 어떻대요? 자신이 떨고 비리대요.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자신의 미성숙한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자신의 성숙한 모습을 무엇으로? 붉은 단감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얘들아, 붉은 동그라미 치고 무슨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미각적 이미지도 쓰고 시각적 이미지도 썼네요. 됐지요? 그럼 얘들아, 이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정서는 성숙함이라는 거겠죠. 그거를 감이라는 감각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됐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 됐지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1번부터 5번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6번과 7번을 잘 몰라서 다 틀려와요. 수능을. 자, 6번. 나란히 늘어놓은 거래요. 그러면 방금처럼 감각적 이미지들이 여러 개가 나란히 늘어나 있는 거죠. 얘를 무슨적 이미지라 그러냐면 복합적 이미지라 그래요. 됐죠? 감각을 나란히 늘어놓은 거예요. 복합적 이미지는. 그럼 봐봐.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누룩걸 가지고 디디는 소리. 무슨 적? 청각적 이미지. 누룩이 뜨는 내음새. 후각적 이미지를 나란히 놓기만 했어요. 요러면 복합적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7번 봐봐. 요게 중요해요. 공감각적 이미지. 자, 공감각이라는 건 감각 두 개를 섞어놨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나란히 늘어놓기만 했다면 얘는 섞였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변형판이 많은데 첫 번째 변형판이 뭐냐면 감각의 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감각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장만형의 달 포도 잎사귀 되어 있죠. 이거 말고 요 예시를 적어둡시다. 우리 중학교에서 쓰는 예시. 푸른 종소리 맨날 나오죠. 헐. 그 다음에 푸른 종소리. 얘들아, 종소리는 띠링띠링 청각적 이미지예요. 근데 얘들아, 종소리가 푸르대. 시각이죠, 시각. 그럼 얘들아, 감각이 전이 됐다는 얘기는 암이 전이 된 것처럼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수화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꾸 수화를 하네.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들아, 어디가 어디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청각이 시각 쪽으로 옮겨간 거죠. 원래 종소리는 청각이잖아. 근데 화자는 어떻게 표현한 거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자, 이 질문을 내가 학교에서 받은 적이 있어. 너랑 똑같이 생각하는 놈이 있어. 자, 지금 방금 뭐라 그랬냐면 푸른 걸 종소리로 표현했대요. 그러면 수식을 왜 이 방향으로 했겠냐고. 거기서 시적 고용이 나오면 안 되지.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청각적 감각의 이미지의 시각화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말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한번 볼게요. 새파란 초생딸이 실이다. 얘들아, 초생딸은 어떤 이미지야 지금? 새파랗대요. 새파랗다 무슨 이미지? 시각이죠, 시각. 근데 얘들아, 이게 뭐 하대요? 실이 돼요. 시력. 아니, 실이 말고 실이다. 실인 건 무슨 이미지? 실인 건 내가 뭘로 느껴? 피부로 느끼죠. 촉각이죠. 그럼 얘들아,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감각이 옮겨갔어요? 시각이 촉각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의 촉각화 이렇게 얘기한다고. 공감각적 이미지라 이야기한다고.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들아, 감각적 이미지에서는 사실 고등학교 와서 중요한 건 요 두 개 구분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두 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별로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0분 만에 합시다. 4번 무슨 이미지? 아니 3번? 아, 안 했네? 이런. 자, 시간 추가되었어요. 자, 1번 시적 화자가 지향하고 긍정하는 이미지를 준다. 긍정적 이미지. 그러면 그 반대는 부정적 이미지. 그래서 3번 네모는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됩니다. 3번 네모의 긍정적, 부정적. 그럼 얘들아, 이거 계속해서 3강부터 나온다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긍정적 이미지에는 뭐라고? 부정적 이미지에는 해서 이 시를 뭐 하면? 구조화시키면 굉장히 쉽게 풀린다는 얘기네요. 자, 1번에 그래서 무슨 적 이미지를 쓰고? 긍정적 이미지를 쓰고. 자, 그러면 봅시다. 박목월에 산이 날 에워싸고. 볼게요.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난다. 밭이나 갈며 살라 한다. 어느 산자락에 집을 모아서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금음달처럼 사위여지는 목숨. 구름처럼 살아라 한다. 바람처럼 살아라 한다. 얘들아, 내가 지금 동그라미를 미리 쳐놨죠. 들찔레, 쑥대밭, 구름, 바람. 그럼 얘들아, 요건 왜 동그라미를 쳐놨을까? 화자가 이것처럼 살고 싶으니까, 지향하는 이미지니까. 됐죠? 자, 그러면 잘 봐요. 그럼 얘들아, 들찔레처럼 살아라, 쑥대밭처럼 살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 들찔레랑 쑥대밭이 어떻길래 그것처럼 살라 그러냐고. 얘들아, 하나 딱 떠오르는 이미지 없어요? 귀향 이런 거. 귀향. 귀농. 귀향. 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네. 귀농. 여러분의 고향은 도시다, 맞죠? 미안해요. 귀농. 그러니까 들찔레, 쑥대밭 이런 거는 그냥 바깥에 뿌려진 애들이잖아. 마음껏. 맞지? 그렇게 살아라고요. 그 다음에 구름처럼 살아라, 바람처럼 살아라, 이건 무슨 말이야? 흘러가는 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럼 얘들아, 그러고 싶은데 우리 안 돼요. 맞죠?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다 살았을 때쯤 가능한 이야기예요. 참. 자, 뭐뭐처럼 살아라 한다. 얘들아, 요게 반복되죠. 다시 한번 외치고 갈까요? 구조가 유사하면 의미도 유사하다. 별표로 은하수 친 게 몇 개 되지 않아? 3개 쳤어요. 첫 번째가 보기, 두 번째가 구조가 유사하면 의미가 유사하다. 세 번째가 기억이 안 난다. 맞지? 차이점.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할 때는 차이점을 파악하라. 됐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정적 이미지.
자, 서정주의 추천사 있지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추천해요 아닙니다. 레코멘드의 뜻이 아니에요. 추자가 가을추, 가을이 들어있긴 한데 그게 아니에요. 미는 거야, 미는 거. 너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리겠어? 자, 천자가 그네예요, 그네. 그네를 미는 이야기야. 왜 그러냐면 첫 줄이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예요. 얘들아, 향단이를 보면 일단 이건 떠올라야 돼요. 누가 이야기하는 거야?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몽룡이가 아니지. 야, 아무도 대답 못해. 춘향이, 몽룡이. 제발. 자, 내가 춘향전 이야기를 다시 해줄게요. 춘향이랑 몽룡이랑 사랑을 나누어요. 내가 알아? 춘향이. 자, 춘향이는 몸종이 있어. 몸종. 걔 이름이 누구냐면 향단이야. 몽룡이도 몸종이 있는데 이름이 방자예요. 몽룡이 몸종이란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전 소설에 관심이 없었어요. 흥부놀부 이야기 나니? 아, 그건 알아? 왜? 자, 그래서 옛날 영화에는 춘향전이 많이 있어. 춘향이랑 몽룡이의 사랑을. 근데 요 라인도 뭔가 연결을 하고 싶잖아. 그래서 나온 새로운 이야기가 방자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 19금이에요. 여기랑 여기를 연결해 놓은 소설이야. 알겠지? 굳이. 여러분들이 하도 모르길래 방자전이라도 기억을 해보라고. 19금이라면 기억을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그네 미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수굿이 흔들리는 수량버들 나무와 백앤모에 내이 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짜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얘들아, 뭘 밀어달래요. 뭐로부터 아주 내어 섬인데 이 말은 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수양버들 나무랑 풀꽃더미랑 나비 새끼랑 꾀꼬리랑 다 떨어지고 싶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인 거야?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인 거죠. 산호도 섬도 없는 곳으로 밀어달래요. 걔네들 다 세모인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은데? 결론 하늘의 동그라미.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가 하늘인 거죠. 근데 얘들아, 수양버들 나무랑 풀꽃더미랑 나비새끼 꾀꼬리로부터 왜 떨어지고 싶어 한대? 흔들리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짜잘하다 했거든요. 됐죠? 내가 아나가 아니고 시에 다 있다. 바다?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하늘로 그네를 올려달라고. 바다가 세모는 아니에요. 동그라미. 한번 굳이 하고 싶으면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자,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 있죠. 자, 읽을게요.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보라 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이 위하여서는 푸른 은합물이 있어야 되네. 자, 이별 긍정 부정. 긍정? 왜? 사랑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존재라면 걔는 긍정인 거지. 물살 긍정. 바람 긍정. 은합물 긍정. 왜? 다 자, 견우와 짝지 누구? 직녀. 이건 또 안 해. 걔네 언제 만나?
7월 7석. 그러면 7월 7일에 만나는 거다, 맞지? 음력. 음력. 아야. 양력 말고 음력. 그렇다고. 음력 5월 5일은 뭐게? 단오 5 안에? 어린이날 할까봐. 어린이날 만드신 분은 누군데요? 방정환 선생님? 방시 아저씨 이러면 안 되잖아, 위인 보고. 그 다음에 4번요. 무슨 이미지야, 무슨 이미지일까?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럼 얘들아, 상승 이미지는 긍정적 이미지다. 맞아요, 틀려요? 상승 이미지는 긍정적 이미지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여러분의 등급이 숫자가 상승되면 그건 큰일 나는 거다, 맞지? 1에서 5로 숫자가 상승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았죠? 하강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 해도 틀린 거예요. 등급이 숫자가 하향되는 건 좋은 거잖아, 맞지? 그런 거. 그래서 항상 긍정, 부정 이렇게 연결 짓지 말고. 그럼 갈게요. 시적 하자의 정서를 끌어오는 이미지. 정서를 끌어올리는 상승 이미지요. 서정주의 추천사 방금 했죠. 밀어 올려달래. 얘는 상승 이미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다시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네를 밀어 올리는 상상을 좀 하시라고요. 그냥 텍스트로 글로만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무슨 이미지? 하강. 기울어진 게 왜 하강이에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아, 그건 면의 차이가 있긴 한데 달이 기울어지면 어느 쪽으로? 이러면 하강처럼 보이지 않니? 그래서 기울어졌다고. 이지러졌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혹시? 이지러졌다. 흐트러졌다. 맞아요. 그 이미지예요. 그게 왜 하강이에요? 달이 이지러졌다 하면, 달빛이 이지러졌다 하면 하강 이미지랑 연결이 돼요. 그렇다고 해. 자, 그 다음에 김광균의 추일서정 해석해보자. 추일서정. 가을추. 날일. 서정. 정서. 거꾸로 읽을 때가 가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가을날에 자신의 정서를 서술해 놓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봐봐.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적쪽에 고독한 반원을 끊고 잠기어 간다. 기울어진 풍경의 하강 이미지죠. 맞죠? 몸으로 표현하고 계시네, 누군가가. 그 다음에 정극인의 상춘곡 한번 볼게요. 상춘곡. 무슨 춘? 봄춘.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더다. 도대체 뭔 소린지. 맞죠? 알아요? 무슨 소린지? 도화행화 무슨 말? 복숭아꽃 살구꽃이에요. 행화가. 도화는 아는데 행화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 그러면 큰일 나요. 둘 다 모르면 안 돼요. 녹양방초는 요까지는 알 필요 없다. 자, 석양리에서 여러분들 아는 한자. 석양. 석양이 진다. 그거 알죠? 맞죠? 그거. 그 다음에 새우가 아니에요. 비유. 근데 빈데 어떤 비냐면 새자가 새할 때 그 새 맞아요. 가는 비란 뜻이 알겠지. 한자 해석 좀 해드렸어요. 녹양방초에서 여러분들 아는 한자. 풀이란 뜻이야. 녹자 알면 더 좋지. 풀은 풀떼기. 그 다음에 그럼 봐봐. 얘들아, 석양이라고 하는 건 밤이잖아.
뭔가 이제 낮이 지는 이미지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것도 하강 이미지잖아. 근데 그런 하강 이미지 속에 도하 행화가 피고 그 다음에 풀이 핀대요. 그러면 걔네는 상승, 긍정적인, 맞죠? 상승 이미지죠. 긍정적이잖아. 푸르다니까. 제발 고전시가 정도면 넘어갈 수 있지 않니? 그 다음에 5번. 현대시면 몰라. 고전시가면 좀 뻔하게 해석해보자고요, 우리. 안 그러면 머리 아프다. 5번. 동적 이미지랑 정적 이미지예요. 내가 이거 수업을 하는데 순행적 이미지의 반대말은 무슨적 이미지? 역순행적 이미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동적의 반대는 역동적이라 한 거야. 근데 미안한데요. 동적이랑 역동적은 같은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역자는 요렇게 해서 거스를 역자를 써요. 시간을 거슬러 간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의 역동적은 힘이 넘쳐나는 그런 뜻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미안해요. 국어가 이래요. 자, 1번 동적 이미지. 내가 미안해야 될 건 아닌데 근데 내가 미안해야 될 것 같아요. 힘차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이미지. 자, 갈게요. 박두진의 청산도. 박두진의 여러분들 아는 시 하나 있을까? 해. 아, 와, 처음으로 답이 나왔어. 박두진이 아는 시 있을까 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이때까지.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고 고운해야 솟아라. 니 경남고 다니잖아요. 그 경남고 버스 정류 우리 동아대학교 그 정류장 있잖아. 그 뒤에 돌 하나 큰 거 있는 거 봤니? 주변에 관심이 없구나. 거기에 박두진의 해라고 하는 시가 새겨져 있어요. 제발 좀 봐라. 있다. 자, 그러면 박두진의 청산도 한번 볼게요. 산하 우뚝 솟은 푸른 산하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하.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서. 얘들아 뭔가 움직이는 힘이 넘치는 이런 게 느껴지니? 맞죠? 근데 안 느껴진다고 하는 주성군이 있어서 패어요. 느껴진대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고요하거나 움직임이 없는 듯한. 무슨 이미지? 정적 이미지. 근데 얘들아 정적 이미지는 꼭 움직임이 없는 멈춰있는 그 딱 이미지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고요하다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알겠죠? 물이 흘러도 철철철 폭포가 흐르면 걔는 동적 이미지인데 물이 졸졸졸졸졸 그 불국사 그런 데 가면 흐르는 물 있잖아. 그런 건 정적 이미지라고. 받아들여요. 박목월의 불국사 갈게요. 자, 흰 달빛 지하문 달안개 물소리 대웅전 큰보살 바람소리 솔소리 범용류 뜬 그림자 흐느니 졌는데 흰 달빛 자하문 바람소리 물소리. 얘들아 바람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움직이는데요 이래버리면 안 된다고. 고요하잖아요. 정적 이미지예요. 알겠죠?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무슨 방음벽 설치해놓고 그래야만 정적 이미지가 아니라고. 평화로운 이미지잖아. 폭포는 동적 이미지죠. 아 폭포가 평화로워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너는 그렇게 느끼람. 자 피곤해요. 싸우니까. 바다의 파도에 집중하면 동적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바다가 이렇게 멈춰있는 모습을 보면 정적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응? 폭포가 얼어요. 그까지는 생각 안 해봤다. 안 나오겠지 그러면. 아우 근데 얘들아 정지훈의 조찬 있지요. 아까 방금 풀이 했지요. 야 봤던 시인데 왜 그러냐면 3번이랑 5번을 보시면
동적인 이미지, 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냈어요. 한 번 더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오세영의 자화상 2 해야 되죠. 갈게요. 2번 나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눈이 어떤 애인지 보래요. 그 다음에 한 문제예요. 자, 풀었어요. 자,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형형한 풀이가 왜 안 돼 있지? 자, 고독한 이마 그리고 몰라도 돼요.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나달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테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복이 눈을 내려 저마다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자, 화자가 지향하는 건 흰 거야, 검은 거야? 검은 거죠. 그러면 눈은 하얗게 분장한대요. 그러면 세상의 약간 거짓된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인 거죠. 본질을 가리는 속성. 그러면 그 본질은 무슨 색인데? 검은색인 거죠. 그럼 얘들아, 까치가 왜 까마귀랑 대비된지 생각이 들어요? 흰색이, 배가 흰색이죠, 까치는. 맞죠? 그러면 얘들아, 흰색이 어떤 이미지인데? 남의 집 앞마당을 들여다보면서 나달이나 주워쳐 먹는 이미지인 거지. 근데 까마귀는 굶어 죽을지언정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했잖아. 됐죠? 그 다음에 3번에서 5번이 있는데 하고 마칠까요? 아니요. 그러면 숙제입니다. 됐지요? 네, 그러면 4강 끝났어요. 아니, 끝났다고 끄지 말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뭐 할 거냐면 시의 함축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알겠지요? 오늘 배운 거 복습 제발 좀 하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복습 테스트를 해서 종이에 쓰는 거 칠 겁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